네, 다 들어오셨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잘 지내셨어요? 아마 3월 달에 여러분 영어학, 일반 영어, 그리고 문학 바쁘게 수목 아주 알차게 들으셨더라고요. 저희 4월부터는 일반 영어와 영문학을 빼고 영어 교육론과 영어학 이렇게 수목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본적으로 크게 바뀐 거는 없는데 아마 수업 시간 보니까 1시간 정도 좀 줄었더라. 3월보다는 기뻐해야 할까? 그래도 3월 스케줄 보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수업 들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3월 달에 그 와중에 영어 교육론 빌드업 책을 미리 봤다 라고 기대하면 제가 너무한 건가요?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책을 한번 봤어요 빌드업. 오 감동 훌륭해. 3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 그 영어학이랑 일반 문학이랑 일반 영어랑 문학이랑 영어학이랑 집중하시느라 많이 영어 교육론은 아마 잘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수업도 수업만 따라가느라 바쁜 사람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수업 끝나고 복습이 가능했던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복습뿐만 아니라 다음 과목 예습까지 가능했던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수업조차 다 못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온라인 강의 듣는 학생들은 혼자서 온라인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이니까 제대로 하고 있나? 어떡하지? 수업이 많이 밀렸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수업이 많이 뒤쳐져 있던 분들이라면은 4월 달에는 좀 계획을 잘 세워서 더 이상은 뒤처지시면 안 돼요. 봐봐요. 어떻게 스케줄이 되면 4월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측면을 다 습득을 하셔야 돼요. 내용의 기본은 다 습득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5, 6월은 또 기출문제 리뷰를 해야 되지. 7, 8월은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를 해야 돼. 그리고 9, 10월, 11월 되면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혹은 내가 답을 쓰는데 채점을 받고 점수를 그때는 받으니까 내가 점수가 왜 충분하지 않은지를 알아보느라 시간을 쓰시느라 사실 내용적인 거를 다른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내용적인 것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4월이 끝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 저도 이제 3월은 저도 저를 시작으로 해서 온 가족이 코로나를 쭉 도니까 3월이 끝났어. 그래서 3월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서 내가 4월에 뭐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4월 모의고사가 있더라고. 4월 30일 날 4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올해의 첫 번째 모의고사. 그거는 이제 4개월 동안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 있죠. 8월 모의고사 있죠. 9월부터 11월까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 할 문항을 보니까 한 150문항 정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와, 망했다. 차라리 공부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일은 또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이 6일인가요? 6일, 7일, 8일, 12일, 13일, 15일. 이게 무슨 날짜일까요? 제 가족들의 생일입니다. 뒤졌어. 그러니까 4월 2주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다 행사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의 4월은 없구나. 4월 30일 날 모의고사 여러분 치르고 나면은 나의 4월은 또 그렇게 지나가겠구나라고 저는 어저께 밤을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4월은 어떨까요? 계획 세우신 분 있으세요? 4월에 나의 목표가 있어요? 내 스케줄을 미리 봤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손 드세요. 네. 너무 적어.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네. 내가 1년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주일 공부한다?
아니면 하루 공부한다, 일주일 공부한다, 한 달 공부한다 단위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까지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4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4월 동안에는 내가 각 과목별로 어떻게 어디까지는 암기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4월에 사실 키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떠한 키텀들이 있는지 4월 달에는 머릿속에 적어도 70%는 키텀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머지 30%는 문제풀이 하면서 팔로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하반기에 개념을 잡을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반기에는요, 문제 풀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내 답을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도록 쓰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6개월이야.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없어요. 하반기에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6개월 동안 내가 내용을 잘 정립해놓고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6개월은 인풋의 기간이고요. 하반기 6개월은 아웃풋의 기간이에요. 하반기 6개월 동안에 어떤 인풋을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월달 한 달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를 옹골차게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달에 영어 교육론이 없었으니까 4월달에 20개 다 영어 교육론을 듣게 될 건데요. 그럼 8번이잖아요. 근데 이 빌드업 책을 8번에 걸쳐서 나가지 않고요. 4회차씩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수요일 날 빌드업 책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업 책은 4번 만에 끝내는 거야, 이 책을. 이게 챕터가 4개거든요. 네, 하루에 한 챕터씩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랑 한 챕터씩 책으로 나간 다음에 그럼 내일은 뭘 할 거냐. 박현수 교수님이 이거에 확대된 매테리얼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확대된 내용을 가지고 기본 개념을 확장시키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목에 똑같은 내용을 보는데 수요일은 기본 내용이고 목요일은 확장된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오늘 배운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배운 거긴 하지만 오늘 외우고 오늘 이해해야 내일 수업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일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텀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막 얘기하실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무슨 텀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게 뭐였더라? 라고 하면 그거 생각하는 시간에 이미 그 내용을 못 들어. 그쵸? 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오늘 KWL 차트 나갔죠? 그 L 차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를 해보시고 이렇게 트리 그리면서 텀 정리해보시고 뭐 definition까지 다 쓰고 하실 거 없어요. definition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입으로 외우세요. 영어로. 근데 영어로 외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텀에 어떤 텀들이 있고 내가 알아야 하는 키텀들이 무엇이 있고 그 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을 하면서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럼 다시 봐야겠지. 네, 그래서 오늘은 기본 텀을 학습하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질 것입니다. 빌드업 책을 한번 볼까요? 차례를 보시면 챕터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receptive skills가 있고요. 두 번째는 productive skills, 세 번째는 vocabulary and grammar가 있고 네 번째는 assessment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eceptive skill은 이제 챕터 1, 2, 3 되어 있죠. Developing skills and strategies in language classroom. 챕터 2는 teaching listening. 챕터 3는 teaching reading. 오늘 요 3가지를 나갈 거예요. 저희 수업이 기본적으로 3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 하나씩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초 여러분들이 좀 어떠한 텀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도록 칠판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빌드업 책으로 필요한 부분을 볼 건데 저랑 수업 시간에 안 본 부분도 만약 아직 빌드업을 한 번도 fully 읽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읽으셔야 돼요. 네. 그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빌드업에 나오는 걸 다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이해가 되도록
저는 이제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핵심을 이해하려면 나머지 빌드업 책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듯이 그냥 술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Developing Skills and Strategy in Language Classroom인데요. 여러분들 Receptive Skill과 Productive Skill이라는 말 익숙하세요? Receptive. 그 빌드업 1에서는요. 빌드업 1에서는 사실 요 스킬들이 수업 시간에 어떠한 환경에서 학습이 돼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백그라운드였어요. 그래서 빌드업 1에서는 세컨 랭귀지 애퀴지션부터 시작하죠.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느냐 완전 기본이잖아. 완전 정말 원초적인 질문이지. 어떻게 배웁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그 넓은 범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학생들의 퍼스널리티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의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클래스룸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넓은 백그라운드에서 여기가 이제 배경이었다면 이 배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클래스룸 전체에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인 이론을 빌드업 1에서 보였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디테일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빌드업 2에서 보는 거예요. 그 디테일한 내용이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4 스킬이지만 이렇게 두 개를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receptive 스킬은 내가 인풋을 받아들이는 스킬이에요. 어떻게? listening과 reading. 듣거나 읽으면서 내가 인풋을 리셉트 하잖아. 받아들이잖아. 그 스킬이 두 개가 있고요. 그럼 이 받아들인 거를 바탕으로 내가 해봐야 되잖아. 아웃풋을 내는 거. 내가 저 이만큼 알아요. 저 영어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프로듀스 하는 거죠. 프로듀스 하는 스킬은요. 두 개 있죠. 말하기와 쓰기. 그래서 이렇게 4 스킬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인풋을 받아들이는 스킬이냐 아웃풋을 도출하기 위한 스킬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익숙해지실 텀이고요. 그래서 이 배경에서 지금 그 알맹이 내용을 배울 거다라고 해서 오늘은 요거 리스닝과 리딩을 나갈 거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classroom context라고 할게요. context. 어떤 환경에서 배워야 되는지 빌드업 1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classroom context라는 거는 환경 수업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오늘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두 가지 스킬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빌드업에 대한 리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그래서 클래스룸 컨텍스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 교사야? 그랬을 때 요거를 먼저 봐야 된다 이 얘기야. 애들을 봤을 때 요 환경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애들한테 리스닝을 주든 리딩을 주든 스피킹을 주든 라이팅을 주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제가 클래스룸 컨텍스트 우리는 이제 연결원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이 환경을 고려하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날씨가 어째요, 저째요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같은 학년이에요? 나이가 다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 다 사범대 출신이에요? 아니죠. 그것도 사범대에서도 같은 교수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성적이 다 같아요?
다 A뿔이야?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기 교실에 모여있는 우리만 해도 어느 정도 영어 실력도 다 다르고 영어 교육론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다르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2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하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비슷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한 명이니까. 내가 한 명 한 명한테 다 이 사람이 모르는 거 저 사람이 모르는 거 다 꼭꼭 집어서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겠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분 초수 손 들어보세요, 재수 손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게 얼마나 재수 삼수했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초수면 그냥 가정을 하는 거지. 처음 시험을 보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는 수강생보다는 배경 지식이 적을 거다. 그래서 우리 수강 학생들 중에 초수생이 많아. 그러면은 초수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더 많이 얘기를 해주죠. 아주 기초적인 삼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초적인 내용까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실에 지금 초수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실에 딱 갔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수준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영어 수준일 수도 있지만 오늘의 우리의 주제는 영어 교육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수 재수를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 날의 토픽, 오늘의 토픽이 뭐 earth야, 지구야. 그러면은 아니면 environment야. 거기서도 뭐 물이야, 물, water. 그러면은 얘들아 뭐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환경 오염 중에 무엇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제가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하나도 몰라. 환경 오염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 그럼 내가 뭔가 자료를 줘야 되잖아.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줘야 되지. 그게 왜 줘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사가 주는 knowledge의 정도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맞춰주셔야 돼. 수업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스키마 티어리라고 하거든요. 뭐 제가 여기 판서를 막 이렇게 해드리는 내용은 물론 뭐 구조를 잡아서 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막 깔끔하게 뭐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쓰는 데만 집중하면 내가 무슨 내용을 듣고 있는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손만 바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도를 여러분들이 난 듣는 게 더 좋다. 이거 어차피 빌드업에 다 있으니까. 듣는 게 더 좋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요. 아니 저는 좀 쓰면서 외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써보겠다라고 하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스키마 티어리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미 머릿속에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어떠한 형태냐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뇌 안에 이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야.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뭐 할까? 동물이라는 개념이 있어. 근데 이 동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동물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원숭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동물 옆에 식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 식물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뭐 버섯 같은 포자류도 있겠고, 이거 묶어서 위에 또 생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서든 연관이 되어 있잖아. 요 하나하나가 이제 스키마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구조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이야. 머릿속에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나의 가족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가족이 있고 친구네 가족이 있고 사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는 다 다르게 되어 있겠지만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고려해서 배경 지식을 줘야 돼. 이걸 배경 지식을 만약에 내가 주면 여기 어딘가 있는 이 구조에 갖다 붙을 거라는 거지. 이게 갖다 붙어야 뭐가 더 잘 될까? 기억이 더 잘 돼. 그쵸? 그래서 스키마 티어리라는 거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knowledge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정도가 달라. 이 구조가 복잡한 애도 있고 단순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복잡한 구조와 단순한 구조 가진 애들을 적당한 선에서 맞춰줘야지. 그치? 그래서 배경 지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배경 지식을 제시하는 이 스키마 티어리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되냐면 학생들에게 schematic knowledge를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환경에 대해서, 물의 오염에 대해서 얘기해. 그럼 바로 책을 읽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인풋을 보기 전에 애들이 그 물의 오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구조 안에서 구조가 너무 단순해. 물에 대한 오염을 하나도 몰라. 근데 얘는 많이 알아. 그렇다면 이 정도를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제시해? schematic knowledge를 제시한다. 이거 뭐냐면 사실 배경 지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background knowledge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연결론에서는 이 스키마, 머릿속에 정보가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background knowledge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schematic knowledg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먼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고려해야 될 것이에요. 요 schematic knowledge가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학생이 그 내가 주는 인풋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할 때 리딩 텍스트를 만약에 나갈 거야. 그럼 리딩 텍스트에 막 집중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야. 리딩 텍스트는 애가 혼자 읽을 수도 있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요즘 트렌드에서는 내가 이 리딩을 얘가 읽도록 내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런 스키매틱 너리지를 제시하는 것도 역시 교사의 서포팅 역할이죠.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스키매틱 너리지, 그래서 스키마는요 선생님이 줄 때 스키매틱 너리지 배경 지식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할까?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물의 오염,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해.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리딩 텍스트를 봤을 때 언어 영역, 그러니까 일반 영어에서도요. 그게 다 리딩 텍스트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난히 어려운 지문이 있지.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문화 지문이 어려워. 아니 나는 과학 지문이 어려워. 난 정치, 나는 경제. 다 다르잖아. 리딩 그 섹션이 리딩 아티클이 다를 수 있는 글의 종류가 다르지. 장르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리딩을 하기 전에 컨텐츠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글의 특성, 장르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그 텍스트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요. 스키매틱 너리지를 줄 때 저희가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처음에 말했던 컨텐츠 스키마타예요. 내용적인 측면, 물의 오염에 대해서 너 뭘 알고 있니? 내용적인 건 컨텐츠 스키마타라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말했던 리딩 종류에도 장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장르별로 쓰는 단어가 다르잖아. 말투가 다르고 시나 이런 것들은 또 운율도 맞춰야 되고 포맷이 다르죠. 그럼 포맷이나 거기서 쓰는 특별한 어떤 스트럭처, 문법, 표현 이런 것들은 우리가 formal schemata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리딩 텍스트를 하든 리스닝을 듣든지 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스키매틱 너리지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activation이라고 얘기해요. activation. 왜 activation이냐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깨워주는 거야. 플러스 내가 새로운 배경 지식도 제공을 하는 거. 그걸 모두 activ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활성화.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수준이 다 다르거나 아니면은 영어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스키매틱 너리지를 줄 때 내용적인 거 또 고려를 해야 되지만 얘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레벨을 만약에 이 컨텐츠 스키마타와 포멀 스키마타를 줄 때 컴피턴시가 좀 떨어져. less competent students가 있고 more competent 두 개로만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 비기너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얘는 intermediate 나 advanced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네들한테 스키매틱 너리를 줄 때 less competent한 애들은 영어 자체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배경 지식을 줄 때 뭘 더 많이 사용하냐면 글이 아니라 픽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못 알아보겠지? 사진이나 비디오나 pictorial activities 를 줍니다. 눈으로 같이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내가 랭귀지를 몰라도. 근데 intermediate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사실. 자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more advanced 아니면 more competent한 러너들에게는요. non-pictorial activity를 줍니다.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스키매틱 너리지를 줘야 할 때 고려할 게 그러면 두 개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지. 컨텐츠를 줄 거냐 아니면 그 텍스트에 대한 폼에 대한 포멀한 스키마타를 줄 거냐. 그걸 정하시고 둘 다 주던지. 그리고 얘가 less competent 하냐 more competent 하냐에 따라서 그림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activity가 이게 왜냐면 pre-activity 뭐 프리냐면 reading 전에, listening 전에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pre-activity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pictorial activity라고 나온 건데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activities. 제가 복수로 썼죠. 이 복수로 쓴 이유는 뭐냐면 한 개 이상을 주는 게 좋아요. 스키매틱 너리지 줘야 할 게 보통 지금 컨텐츠도 있고 포멀도 있고 픽처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잖아. 이걸 다 한 개만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 한 개만 하면 효과적이지 못해. 그래서 액티비티의 숫자, 프리 액티비티의 숫자는 좀 다양하면 좋다. 그래서 그 종류도 볼 거예요. 어떠한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 이런 것도 프리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거든. 제가 여러분들 예습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지. 질문을 했지. 하면 예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정도가 다른 거지. 즉 뭐가 달라?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온 스키매틱 너리지가 달라. 그치? 스키매틱 너리지가 달라. 내가 질문을 했잖아. 이 질문도 뭐가 될 수 있어? 프리 액티비티가 될 수 있어. question. 근데 내가 질문만 하고 바로 수업을 해. 그러면 교사가 학생이 어느 정도 스키매틱 너리지를 갖고 있는지는 알았지.
그것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 그치? 여러분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오늘 빌드업으로 배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비디오로 잠깐 보여줘. 클래스룸의 상황을 잠깐 보여줘. 애들이 리스닝과 리딩 수업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 그럼 그것도 오늘 배울 내용, 인풋이 들어오기 전에 프리 액티비티가 되는 거야. 그건 근데 뭐야? 그건 비주얼인 거지. 픽토리얼 액티비티로서 비디오를 보는 게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그룹으로 묶어줘. 4명씩.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리스닝이나 리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서로 물어보게 해. 그러면 네가 아는 내용, 내가 아는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하지. 그러면서 배경적이 조금 맞춰지겠지. 내가 몰랐던 거를 얘가 가르쳐주고 얘가 몰랐던 걸 내가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런 디스커션도 프리 액티비티의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거 브레인스토밍. 여러분들한테 영어 교육론 아니면 리스닝, 리딩 하면 떠오르는 것들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라고 내가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그럼 제가 그냥 여기다가 브레인스토밍은 되게 활용도가 되게 많은 거예요. 리딩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라이팅 할 때도 씁니다.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다 돼, 진짜. 근데 내가 이거는 조금 별로야. 이렇게 평가하질 않아. 그냥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은 많은 아이디어가 목적이야. 이 아이디어들이 다 어떻게 돼? 스키매틱 너리지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말했던 내용이 텍스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와도 상관없어. 하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불러보는 거지.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대표적인 리딩, 리스닝 액티비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액티비티 종류는 빌드업 책에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야? 1개 이상을 주는 게 좋다. 이게 뭐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여기 A 박스에 스튜던트의 로고를 주고 B 박스에 레슨이 나와 있어. 근데 학생이 말을 하는 거야. 오늘 리딩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이 꼼꼼하게 수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겠더라. 나중에 보니까 주제가 너무 unfamiliar해. 내가 그날 주제가 뭐 있을까? 빅뱅이야. 빅뱅 노래 들어봤어? 미쳤어. 해체하지 말아요. 해체한대. 해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Anyway, 빅뱅이야. 근데 나는 AOMG 팬이라는 거지. 그래서 빅뱅한테 관심이 없고 빅뱅을 잘 몰라.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그리고 나의 레벨은 비기너야. 선생님이 프리 액티비티에서 리스닝을 줬어. 빅뱅의 역사에 대해서. 빅뱅 티어리가 아니야. 가수 빅뱅의 역사에 대해서 줬어. 근데 이게 내가 비기너기 때문에 리스닝 자체가 안 들렸어. 그래서 이 리딩 텍스트에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고 여기 레슨 플랜에 봤을 때 정말 그냥 리스닝이 프리 액티비티로 제시가 되었어. 그리고 특히 나는 단어가 너무 어렵더라. 단어가 어려워서 안 들리더라. 라고 해. 그랬을 때 이 학생이 보캐블러리가 너무 어려워서 주제를 이해를 못했다. 그랬을 때 다음 레슨 플랜에서 수정할 부분, 컴펜세이트 하기 위한 부분을 쓰시오라고 해. 그러면 난 답으로 뭘 써야 돼? 얘가 비기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리스닝 텍스트를 사용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답은 뭐 한 가지가 아닐 수 있어.
비기너라는 의미에서 우리 아까 뭐 얘기했어? Pictorial activity. 비주얼로 에이드를 줘야 된다. 혹은 vocabulary를 위해서 pre-teach vocabulary 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가 지금 요건 사실 좀 쉬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을 처음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문제점까지 써라. 그러면 이 listening script가 vocabulary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얘는 비기너인데 텍스트로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됐고 그 해결책으로서 pictorial activity, visual, 뭐 픽처나 미디어를 제시를 해야 되고 pre-teach vocabulary를 제시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 하나, 둘, 해결책 하나, 둘 해가지고 4개. 그럼 딱 4점 나온다. 그치? 그런 식으로 1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요. schematic theory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schematic theory가 중요한 거고 schematic knowledge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가장 1번이다. 오케이? 그러면요. 하나 더 해보자. 이 머릿속에 이거는 이제 애들이 내가 인풋을 주기 전에 머릿속에 갖고 있던 거지. 그럼 내가 인풋을 줘야 되겠지. 그러면 학생들이 인풋을 받았을 때 이제 지금까지 그 schematic knowledge라는 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머릿속에 갖고 있던 거잖아. 그럼 새로운 걸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input, 뭐야? new knowledge. 를 애들이 머릿속에 갖게 되겠지. 요렇게. 지금까지 요거, 머릿속에 기존에 갖고 있는 얘기 한 거고요. 그럼 새로운 지식을 줄 때 이 new knowledge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new knowledge를 준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듣고 머릿속에 차차차삭 정리가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 생각하는 방법에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방법에 2가지가 있더라. 이거. 그런 거를 프로세싱이라고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컴퓨터도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띡띡띡띡 해서 yes도 띡띡띡띡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잖아. 우리도 뭐 뇌 속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냥 정보를 준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서 처리를 해야 돼. 그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bottom-up 프로세싱이 있고요. 하나는 top-down 프로세싱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bottom-up이라는 건 뭐냐면 top-down부터 할까? top-down은 나로부터 text. 내가 더 위에 있어. 정보가 나에게서 시작해서 텍스트로 가는 거야. 이거 파란색 보여요? 근데 bottom-up은 여기다 그냥 할까? bottom-up은 텍스트에서 정보가 올라와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책을 내려다 보잖아. 그치? 책이 여기 있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탑다운이라는 건 정보가 나한테서 텍스트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뭐가 있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 schematic knowledge를 이걸 이해하는데 적용하는 거야.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텍스트를 만났을 때 이 텍스트는 사실 그러니까 인풋인 거지. 이 텍스트가 인풋인 거야. 텍스트를 만났을 때 나는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인데 이 텍스트가 나한테 줬어. 그런 정보를. 그런 지식이 있고. 그래서 정보를 처리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편견, 선입견이라는 개념이랑도 비슷할 수 있겠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를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는 게 탑다운 프로세싱이고요. 내가 처음 몰랐어. 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텍스트를 통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정보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거는 bottom-up이라고 할 수 있어요. bottom-up processing 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선험 지식인 거지. 스키매틱 너리지를 사용하는 거고 이건 스키매틱 너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얘가 나한테 주는 새로운 정보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인풋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탑다운과 버텀업의 이름이 다양한데 이건 하지 말자. 할까? knowledge base라고 하고요. knowledge base processing이라고 하고요. bottom-up은 text base.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knowledge based, text based. knowledge based. 요거는 문제에서 bottom-up, top-down이라고 친절하게 줄 수도 있고요. knowledge based, text based processing이라고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concept driven, data driven 이라는 표현도 줍니다. 그 책 빌드업에 나와 있어요. 그 표현은 빌드업에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근데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 이 두 가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너무 탑다운만 사용해. 그러면은 내가 편견을 가지고 보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 아니면 내가 배경 지식, 그 텍스트가 나한테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어. 얘가 상식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우리가 공통된 상식을 갖고 있다. 아니면 문화적인 knowledge, 문화적인 배경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텍스트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 원서나 영어로 된 책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vocabulary나 grammar 그런 것들은 뛰어넘을 수 있어. 추측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더 큰 건 뭐냐면은 배경 지식이 없어.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 예를 들어 장례식 장면이야. 어떤 나라의 브라질의 장례식이 과연 우리나라의 장례식과 같은 모습일까? 달라. 우리는 어떻게 장례식이 이루어지는지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풀어서 설명해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문화적인 내용을 애들이 모르고 있으면 애들도 역시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어려워. 애들이 할로윈데이가 뭔지 몰라. 그래서 그냥 계속 할로윈데이, 펌킨이 어쩌고, 사탕이 어쩌고 이래.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바텀업에만 의존하면 내용을 전체에서 주제가 뭔지를 몰라.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몰라. 즉 이거는 너무 나무에만 집중하게 되거나 탑다운에만 집중하면 너무 숲만 알고 그 디테일은 놓친다. 디테일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랑 숲을 둘 다 봐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모두 프로세싱 할 수 있게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프로세싱 하는 걸 interactive라고 하거든요. interactive processing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요번에 기출이 이게 나왔잖아요. 탑다운이랑 바텀업. 위에 A 박스에는 탑다운과 바텀업에 대한 설명을 주고 A 박스, B 박스에는 레슨 플랜. 레슨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둘 다 액티베이션, 둘 다 프로세스하는 스텝을 찾아 쓰시오라는 게 기출이 됐었죠. 네. 왜 그러냐면 숲만 보거나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둘 다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레슨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interactive processing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애들이 knowledge, new knowledge를 배웠을 때, 인풋을 배웠을 때 머릿속에서 이러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탑다운을 사용하든지 텍스트에서 새로운 지식을 꺼내서 보든지 바텀업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학생들은 이해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업 시간에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되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knowledge들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줄 거야? 예전에는 listening 시간에는 listening만 하고 reading 시간에는 reading만 했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별로 효과적이질 않아. 애들이 실력이 늘질 않아. 아니 리스닝을 이렇게 디립답하는데 왜 못 들어? 어디서? 실생활에서. 왜 못 들을까라고 보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애들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야. 대답도 해야 돼. 그치? 그치?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리스닝 연습을 계속해서 나는 그냥 듣고서 이해했어. 근데 그 리스닝 수업 시간에 듣는 거는 테이프가 나한테 말만 하지 내가 대답할 필요는 없었거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이해했어. 근데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 언어를 배우는 건 의사소통을 하려고 배우는 건데 그렇게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배우니까 애들이 아니면 텍스트를 읽었어. 텍스트 분명 이해했거든. 근데 텍스트 읽고 나서 일상생활에서는 뭐까지 가? 네 생각을 그럼 얘기해봐. 이것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과 똑같은 형태로 수업을 해야겠다. 그게 뭐냐면은 스킬을 따로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티그레이티드로 가르치자. 통합돼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을 뭐 요렇게 가르치든 요렇게 가르치든 어쨌거나 두세 개 이상은 한 수업 시간에 같이 가르쳐야겠다. 왜? 그래야지 뭐와 같아? real life communication과 같은 형태니까 애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게 뭡니까? 어떤 어프로치가 있었어? 빌더 1에서 배웠지. 언어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우리가 편의상 나눈 것일 뿐 얘네는 다 뭐야? 그냥 랭귀지야. 리스닝하고 리딩하고 스피킹하고 라이팅하고 vocabulary, grammar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그냥 나눠놓은 것일 뿐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그냥 이것들은 통으로 language란 말이야. 그게 뭐야? whole language approach인 거지. 이 어프로치 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스킬을 통합해서 가르쳐야 된다. integrated skill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integrated skill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더라. 방법들이 있더라. 그냥 레슨 플랜에다가 speaking, writing, listening 같이 넣고 reading, speaking, writing 같이 넣고를 하는데 어떠한 포맷이 있어야 될 거잖아. 얘가 주인공, 얘가 주인공, 얘가 주인공 그런 거 말고 얘네가 다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랭귀지랑 내용을 같이 가르치자. 근데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건 내 언어가 아니라 사실 내용이잖아. 메시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메시지 위주로 가르치자라고 되게 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니까? Content Based Instruction. 그래서 인티그레이트, 통합 스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컨텐츠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입니다. 내용을 기반으로 언어를 가르치자. 왜? 그래야지 인티그레이트 스킬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컨텐츠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에 포함되는 게 또 있는데 theme based instruction. 아니면 하나만 더 쓸까? experiential lear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experiential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거, 모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 다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배우거나 형제랑 얘기를 하다가 배우거나 뭐 슈퍼 아저씨가 너 몇 살이니? 이랬을 때 대답을 한 번씩 해보면서 배우지. 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모국어 배울 때 책 보고 막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다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겟 랭귀지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자. experience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구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거기 가서 일을 해보는 거야. target language를 쓰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게 experiential learning이에요. 종류는 더 있는데 빌드업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건 메시지니까 컨텐츠를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랭귀지는 저절로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컨텐츠 베이스드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안 되는 애들도 있어. 좀 도움을 줘야 돼. 사실 메시지만 가르치는 거는 학생들한테 언어는 알아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언어적인 도움을 조금 줄게. 조금 더 주자. 근데 이 컨텐츠 안에서 한 띠을 정해서 그 띠 안에서의 그런 랭귀지 교수를 해보자라고 한 게 theme based instruction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메시지가 더 강한 건 컨텐츠고요. 그 메시지의 의미가 좀 약화된 게 theme based instruc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빌드업 1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현재 교수법 방향보다 integrated skill로 가르쳐야 된다. 스키매틱 너리지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가장 우선이고 새로운 정보를 주는데 애들의 머릿속에서 바텀업으로 일어나는지 탑다운으로 일어나는지 고려를 해서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떠한 수업의 형태를 사용할 거냐? 한 스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킬을 쓰는 인티그레이티드 스킬을 쓸 건데 그 방법에는 뭐가 있다? 컨텐츠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이 있고 theme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이 있고 experiential learning 등등이 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킬을 가르치잖아. 이거는 이제 조금 수업에 더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 해야 될까? 인풋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 인풋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 일어나죠? 아웃풋도 일어나죠. 이제는 학생들이 아웃풋을 더 잘할 수 있게 교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지금까지는 애들이 인풋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지금부터는 애들이 아웃풋을 잘 소화해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뭐냐면 진행 방식이 있어. 진행 방식.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너무 추상적이지? 쉽게 말해서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매니지먼트는 뭐냐면은 학생들의 그룹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룹핑.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홀 클래스. 홀 클래스 방식이 있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2명씩 짝지어주는 거 페어. 4명에서 5명. 그룹으로 묶는 거. 그룹 워크가 있죠. 4명에서 5명.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홀 클래스로 할 거냐, 페어로 할 거냐, 그룹으로 할 거냐를 선생님이 잘 정해야 돼. 그래야 애들이 아웃풋을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홀 클래스로 하는 거는 애들이 다 같이 대답을 하지. 그러니까 나 혼자 대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좀 없어. 그치만 예를 들어 누구 해볼 사람, 말해볼 사람, any volunteer 했을 때 잘하는 애만 계속 하겠지. 즉 로우 레벨 애들은 말할 기회가 없어. 로우 레벨 애들은 참여의 기회가 적어. 물론 내가 혼자 답을
말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적으나 less competence 아니면은 비기너 애들이 참여도가 떨어진다. whole class는 소외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땐 뭘 사용해야 돼? 둘둘이 묶어줘서 A 아니면 B는 무조건 말해야 되잖아. 아니면 A, B 번갈아서 무조건 말해야 돼. 이렇게 주거나 그룹으로 A, B, C, D를 줘가지고 얘네들끼리 비슷한 수준이야. 그래서 내가 말을 틀려도 다른 애들은 모르고 내가 A면 B, C, D만 알잖아. 그치?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홀 클래스에서는 less competent, 잘 못하는 애들, 비기너들은 참여가 적다고 했지. 참여가 적은 건 뭐냐면 말할 기회가 적다는 것과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말할 기회가 많아. 4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하면 너무 티가 난단 말이야. 너도 말 좀 해. 넌 생각이 없니? 너는 아이디어가 없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말할 기회가 더 많아. 그걸 연결론에서 뭐라고 한다? 더 인터랙티브하게 된다.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페어나 그룹 워크입니다. 근데 이렇게 ABCD로 할 때 혹시나 A가 제일 잘해. A가 혼자 막 말할 수도 있지. 아니면은 B는 A랑 C만 말하고 B랑 D는 딴짓해. 그래도 어쨌거나 A랑 B가 우리 그룹 활동을 해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거? 끼어가는 거지. 그치? 조별 과제 할 때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무엇을 부여합니까? 각자의 role. different role을 부여하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리더라는 걸 정해주는 게 리더가 누구 하나가 노미네이트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모두가 참여하도록 좀 격려하는 역할. 롤을 부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롤을 부여하는 것에 극대화된 게 뭐냐면 직소. 빌드업 1에서 했나요? 직소? 들어봤죠? 직소, 리스닝, 직소, 리딩. 오늘 우리도 볼 건데 각각의 롤을 부여를 해서 한 명이라도 듣기나 한 명이라도 리스닝을 자기가 맡은 부분을 안 하면 나머지 조원들이 그 리딩이나 리스닝의 컨텍스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딴짓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롤을 극대화해서 주는 활동이 직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로 그럼 이거는 애들이 홀 클래스로 하거나 페어로 하거나 그룹 워크를 할 때 교사는 뭘 할 거냐? Teacher's role이 있어요. 교사는 컨트롤러의 역할도 합니다. 컨트롤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수업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일제식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요새는 컨트롤러는 선생님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애들이 공부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사람들이 교사가 아니고 학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다만 선생님은 뭘 해줘?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스키매틱 너리지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룹핑을 이런 식으로 짜준다든지 애들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facilitator. 교사는 facilitator 역할을 한다. 컨트롤러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facilitator 역할을 하고 특히 facilitator에서 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자료를 줘. 이건 이제 학습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를 전체 포괄하는 내용이고 내가 정말 애들이 선생님 저는 뭐 이제 물의 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해결책에 대해서 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실제 해결된 사례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웹사이트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하나 준다든지 그런 실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resource person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필요한 자료를 선생님한테 요구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지. 그게 바로 resource person입니다. 조금 더 있는데요. 그 빌드업에 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하고 그래서 교실에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할 수 있고 교사는 그거에 맞춰서 홀 클래스일 때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많이 하겠지. 근데 페어워크나 그룹워크일 때는 선생님은 지켜보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패실리테이터나 리소스 퍼슨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교과서를 쓰겠지? 교과서 말고도 쓸 수 있는 툴들이 있어. 툴.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있기 전에는 책 아니면 리얼리아 이게 다였어. 실물 교재 그리고 책. 근데 지금은 온라인, 인터넷 이런 게 개발이 되면서 가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툴들이 더 많아졌지. 그 툴에 이제 첫 번째는 CMC가 가능해졌어. CMC가 뭘까? 우리 내가 지금 컴퓨터 얘기했으니까 EC나 EC 둘 중에 하나는 컴퓨터야. 그치?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야? 시험을 잘 보려고가 아니야. 리얼 라이프에 나가서 뭐가 가능해야 돼?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지. 의사소통 영어로 뭐야? 커뮤니케이션이지. 그러면은 얘네 둘 중에 하나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이야. 그치? 근데 이게 컴퓨터야. 뭐 의사소통. 컴퓨터를 뭐뭐한 의사소통. 뭘까? 사용한 거겠지. 근데 사용한다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매개체가 되는 거지.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CMC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요새 그거 하잖아. 매일매일 뭔가 과제를 선생님이 알림장에다가 온라인으로 올려주면 애들이 그 밑에다가 답글을 단다던가 아니면 과제를 온라인으로 올린다던가 그리고 그 올리면서 뭐 선생님이 거기다가 질문을 해. 추가 질문을 해. 이거는 왜 그렇게 했니? 그럼 학생 밑에 답글을 달어. 저 이런 의도로 이렇게 쓴 겁니다. 라고. 그게 다 뭐야? 커뮤니케이션.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CMC. CMC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만 학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실 바깥에 나가서도 의사소통, 학습이 일어날 수 있더라. 그래서 툴 중에 하나가 CMC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학습에 있어서 툴이고 시험을 볼 때 고양이가 아니야? 그치? 시험을 볼 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됐어. 시험은 영어로 뭐지? 테스트지. 그럼 이태는 테스트겠지?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툴 중에 무엇을 사용한 툴? 책과 리얼리아가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한. 그치? 근데 이 컴퓨터가 테스트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어댑티브 하게 도와주는 거야. Computer Adaptive Testing. 컴퓨터가 뭐를 어댑트 한다는 얘기야? 뭘까? 우리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교실에는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론을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 다르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다 하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의 시험 문제를 맞춰주는 거야, 컴퓨터가. 그래서 이렇게 많지. 지금 뭐 한 50명, 60명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시험 문제는 1번은 똑같을 수 있지만 2번부터는 다 달라질 거야. 1번을 맞췄냐? 얼마나 맞췄냐? 얼마나 정답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2번이 달라지고 3번이 달라지고 4번이 달라지고 시험 문제가 다 달라져. 그럼 나는 좀 부담 없이 내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컴퓨터 애댑티브 테스팅이 가능하고
또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면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애들이 더 이상 인풋을 선생님이 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찾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런 experiential learning 같은 데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리서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사실 교사가 많이 알겠니? 컴퓨터가 많이 알겠니? 온라인에 훨씬 자료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에게 이런 툴이 개발됐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능력이 하나 더 생겼어. 책이나 리얼리아만 있을 때는 책만 읽을 줄 알면 돼. 책을 읽을 줄 안다는 거 뭐야? 일단은 ABCD 알면 돼. 글을 읽을 줄 알면 되지. 우리 영어 단어 중에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지. 난 이 단어 되게 신기했어, 처음에. 그딴 능력을 왜 영어 단어로 만들었지? 라고 생각했거든. 우린 그런 말을 배운 적이 없잖아, 그때. 아무튼 literacy라는 말이 있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근데 이거는 텍스트, 책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디지털 자료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더라. 왜냐면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면 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지. 여러분 컴퓨터 시간 있었어? 학교 다닐 때? 컴퓨터 시간에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면 꼭 다른 사이트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아니면 게임하고 있거나 화면 바꾸거나 이렇지. 선생님이 딱 필요한 정보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정보를 안 찾고 나도 모르게 광고에 이끌려서 쿠팡에서 뭘 사고 있단 말이야. 그게 다 뭐야? 내가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능력. 그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료를 리터러시, 읽고 쓸 줄 아는 건데 단순히 읽고 쓸 줄 아는 정말로 그냥 눈으로 보고 읽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나요? critical thinking. 이 정보는 나한테 필요한가? 이 정보는 필요한가? 이 정보는 필요하지 않은 거로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즉 텍스트를 읽는 능력, 리터러시가 아니라 이 디지털 정보가 유용한지 아닌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 그 판단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하게 됐다. 왜? 온라인이 너무 활성화됐고 애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툴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6가지였습니다. 망했다. 1시간 동안 했네 이거를. 그래도 리뷰는 해보자. 처음에 선생님이 교실 딱 들어왔을 때 애들한테 주는 질문, 스키매틱 너리지 활성화 질문. 그치? 그럼 그 스키매틱 너리지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새로운 인풋을 또 줘야 되잖아. 그 두 개가 합쳐져야지 애가 학습이 일어나는 거니까 인풋을 줬을 때 머릿속으로 애는 프로세싱을 해. 새로운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든지 텍스트가 나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는지에 따라서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가 결정이 되니까 수업 시간에 그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기출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줄 건데 어떠한 틀을 가지고 줄 거냐. 일상생활과 같은 의사소통 환경에서 줘야 된다. 그게 뭐야? 스킬을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을 섞어서 줘야 돼. 어떤 스킬? 그 용어로 말하면 통합된 스킬이니까 integrated skill 준다. 그 integrated 스킬을 어떤 틀 안에서 줄 거냐? 그러면은 최대한 의사소통, 실제 의사소통과 가깝게 메시지 위주로 주자. 그 메시지 위주로 수업하는 게 뭐야? content based instruction. 근데 메시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애들이 랭귀지를 스스로 배우기가 좀 어렵더라. 랭귀지의 서포트를 많이 주면서 메시지를 가르치자라고 하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theme based instruction이 되는 거지. 혹은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거, 애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사람 간의 의사소통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잖아. 그러니까 언어도 실제 모국어처럼 외국어도 경험을 먼저 시켜주자라고 하는 experiential learning 등등이 있고,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러한 틀 안에서 맨날 홀 클래스로만 진행할 거야? 아니지. 애들끼리 실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페어나 그룹 워크로 진행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그 페어나 그룹 워크를 진행할 때 교사는 가만히 서서 보는 게 아니라 홀 클래스일 때는 교사가 컨트롤러의 역할도 하지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한 그룹을 다 방문을 하면서 도와줘야지. 그게 무슨 역할? facilitator나 혹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resource person의 역할. 그걸 했을 때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텍스트나 실물 교재만 사용했다면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학생들에게 인풋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많이 개발이 됐다더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이 되고 인풋을 주는 거 혹은 내가 피드백을 주는 거가 될 수 있고 테스트를 할 때도 컴퓨터가 도와줄 수 있더라. Computer Adaptive Testing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수준별로 테스트가 가능하더라라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온라인 자료가 너무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인풋을 애들이 자기에게 유용한지 아닌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조차 요구가 되는 사회가 됐더라. 그게 바로 뭐다?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그래서 요 6가지 그 큰 섹터로 보면 6가지인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리스닝이든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리딩이든 가르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레슨 플랜 짜실 때 요거는 개요처럼 여러분들이 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슨 플랜에서 개요 부분을 지금 1시간 동안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쉬는 시간을 주고 싶은데 빌드업 책을 봐야 돼가지고 책으로 볼까요? 책으로 빠르게 보고 쉬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eptive skill 30페이지 봅니다. 읽어야 될 내용은 조금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빌드업을 혼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읽어야 될지만 조금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첫 번째 어디 읽을까? Schema theory 봅시다. 영어 부분 볼게요. 한국말 부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Schema theory is based on the notion that past experiences lead to the creation of mental framework that help us make sense of the new experiences. 그치? 이게 바로 뭐야? schematic knowledge지. 이 past experience가 뭐냐면 schematic knowledge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framework, 기본 뼈대가 된다. 이게 schema theory고요. 그럼 종류가 뭐가 있냐? 31페이지에 스키마타의 종류가 2개 있습니다. 내용적인 스키마타, 컨텐츠 스키마타 하나 있고요. 그 텍스트의 장르에 대한 수사학적 구조에 대한 스키마타, 포멀 스키마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스키마타는 word knowledge, social cultural knowledge, topic knowledge이고요. 포멀 스키마타는 rhetorical discourse structure에 대한, 그러니까 structure에 대한 지식인 거죠. 스키마타. 예를 들면 그 example에 나왔죠. Once upon a time 이런 거 나왔을 때 요거는 Once upon a time이라고 시작되는 글은 어떤 이야기인데 description of character, 캐릭터들이 있을 거고 event,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고 그 사건으로 인한 결과, outcome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도 moral comments, 레슨이 있을 거다. 교훈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Once upon a time 요것만 봐도 애들이 그 Once upon a time의 수사학적 구조잖아 이거는. 옛날 옛적에 이거야. 내가 엄마한테 말할 때 엄마 옛날 옛적에 맨날 이러면서 말하니? 우리 지금 그거는 옛날 얘기할 때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있는 거야? 포멀 스키마타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거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교훈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얘가 알고 읽는 거죠. 그게 바로 포멀 스키마타입니다. 그리고요. Application of Skill Processing, Bottom Up, Top Down인데 이 부분은 그 영어 부분을 봐야겠네요. 영어 부분에서 31페이지 영어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위에서 6번째 That is라고 시작되는 거 있습니다. That is cognitive characteristic of 여기서부터 schema는요 allow us to relate 관계하도록 허락합니다. 무엇을요? Incoming information to existing information. Incoming information이 바로 뭐야? input이지. 새로운 지식, new knowledge이고요. Existing information, schematic knowledge죠. 요것들이 relate, 관계, 합쳐지게 해줍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텀업과 탑다운이 어떻게 쓰여진다고 뒷장 3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in terms of receptive skills, input을 받아들일 때는요. There are two types of skill processing as follows. top-down and bottom-up이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로세싱이 있는데 input을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top-down과 bottom-up이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top-down과 bottom-up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중간에 얘기한 거는 학생들이 스키매틱 너리지가 부족하면 어떤 텍스트를 접했을 때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흥미로운 텍스트, 이미 familiar한 topic에 대해서 다루든지 아니면 스키매틱 너리지 활성화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중간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 3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근데 만약에 애들이 탑다운만 너무 많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over-reliance on top-down processing has been referred to as schema inference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or a lack of understanding. 왜냐하면 너무 자기 생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왜곡되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스키마가 interference, 방해한다는 거지. 이해를 방해할 수가 있고요. 혹은 when faced with unfamiliar topics, 너무 unfamiliar한 topic을 했을 때는 some students may overcompensate for absent schema by reading in a slow, text-bound manner. Other students may overcompensate by wild guessing. 그쵸? 아니면 topic이 너무 익숙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리딩 속도가 어떻게 돼? 너무 자세히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느리게 읽고 바텀업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탑다운과 바텀업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적당히 알고 있고 적당한 수준의 텍스트를 골라야 한다 이거지. 오케이? 너무 바텀업에만 의존해서 느리게 이해하고 나무에만 집중하게 하지 말고 혹은 또 너무 내가 많이 아는 거라서 너무 익숙한 주제, 너무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키마가 오히려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약간 그럴 경우 있을 거야. 텍스트 어떤 한국말로 된 걸 뭘 읽었는데 잘못 읽는 경우 있지.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너무 그런 클리셰가 있는 거야. 이 말 다음에 이게 나올 것이다 라고 내가 미리 예측을 하고 보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십시오 라고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너무 항상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텍스트를 애들이 볼 때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스키마 인터피어런스예요. 네. 잘못 읽게 되는 경우가 난다 라고 하는 거고요. 33페이지는 뭐냐면 application to different level, 즉 이 선언지식을 활성화할 때 학생들이 pre-activity를 진행하는데 그 pre-activity에서 애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림을 줄 수도 있고 그림을 안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Less competent students에게는 language load를 줄이기 위한 pictorial activity를 제공하는데 language load가 뭘까? load가 뭐야? load. 뭔가 태운다는 거잖아. 내 머릿속에 뭘 태운다는 거 이제 싣는다는 거지. 무겁잖아. 이 언어를 이해하느라 내가 느끼는 부담감을 language load라고 하는 거야. load의 뜻이 참 많은데 뭐 갖다가 얹는 거잖아. 이렇게 얹었을 때 너무 많이 얹혀지면은 과부하가 와 이렇게 되는 거지. 머리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language load 때문에 pictorial activity를 제공하고 more competent students에게 가급적 non-pictorial activity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야? 특히 비기너와 인터미디엇 레벨 간에 이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스키매틱 너리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여기 중요하지. 여러 가지 pre-listening, reading, activity를 복합적으로 제공해서 학생들이 기존의 배경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모두 얻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 개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pre-activities라고 얘기했죠. 액티비티의 종류가 그 33페이지 밑에서 영어 부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Teachers offer a variety of means in which relevant schemata may be constructed, including discussion, real-life experiences, visual aid, text previewing, introduction, and discussion of the key vocabulary. 이 key vocabulary가 뭐야? 바로 pre-teach vocabulary죠. pre-teach vocabulary. And a keyword concept association activities and brainstorming까지. 이 키워드나 컨셉 어소시에이션 액티비티스는요. 다른 말로 하면 semantic mapp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semantic mapping.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brainstorming이랑 semantic mapping 둘 다 아이디어, word 레벨에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brainstorming은 좀 산발적으로 있는 거고요. semantic mapping은 의미론적으로 좀 묶어서 나열을 하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pre-teach activity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뒷장 34페이지 봅니다. integrated skill. integrated skill은요. 첫 번째 그 integrated skill 영어 부분 볼게요. In real life, the language skills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are generally integrated rather than occurring on isolation. 그렇죠? 테스트 상황이 아니고서야 사실 듣고 말하고가 같이 일어나죠. Why is it useful? 왜 유용하냐? 동그라미 1번. An integrated skills lesson allows for the practice of language in a way which is closer to real world. 실제 생활과 유사하게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integrated skill을 쓴 이유는. 클래스룸 example 2번은요. intermediate 레벨과 low 레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35페이지에 models of skill integration. 스킬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교실에서 쓸 수 있는 틀 얘기했다. 1번 content based instruction, 2번 theme based instruction, 3번 experiential learning, 4번 episode hypothesis까지. episode hypothesis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episode hypothesis는 텍스트가 에피소드야. 기승전결이 있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기승전결이 있어야 애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기가 더 좋잖아. 그냥 과학 지문, 논설 지문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이야기처럼 스토리 같은 걸로 얘기를 하면은 더 애들이 이해가 잘 된다. 동화책 읽듯이.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은 TBLT 그냥 pre, while, post 세 개로 나눠서 수업이 랭귀지가 아니고 타스크를 포커스를 해서 애들이 그 타스크를 완료하면 랭귀지 습득이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스트럭션이죠. 이거는 뭐 빌드업 1에서도 했으니까. 이렇게 5가지 활동을 사용을 하면 뭐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막 수백 가지 돼요. 근데 이 5가지 대표로 그냥 4개 한 거고. 이걸로 하면은 애들이 real life에 가까운 학습을, 의사소통을 교실 안에서 해볼 수 있더라. 그겁니다. Classroom Organization 37페이지로 가시면 whole class로 가는 게 있고요. 그룹 워크와 페어 워크로 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국말 부분을 읽든 영어 부분을 읽든 anyway 읽어보시면 장단점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건 장점 플러스 이건 단점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38쪽으로 가시면 장단점이 딱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장점, 단점. 이거 여러분들이 읽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고 싶은데. 오케이. 그리고요. Teacher's Role로 갑니다. 40페이지. Teacher's Role. 40페이지에 위에 Flexible Grouping. 그룹핑이 Pair Work, Group Work에서 그룹 워크. 이거 설명을 안 했구나. 그룹 워크를 할 때 그룹핑에 same ability grouping이 있고 mixed level grouping이 있어요. same ability grouping, mixed level grouping. 이건 뭐 빌드업 1에서 했지. 네. 그래서 same ability grouping은 같은 수준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해봤을 수도 있는데 영어 성적에 따라서 반을 A, B, C로 나눠. 그래서 A반 애들 제일 잘하고 그 다음 B반, 그 다음 C반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same ability grouping이고요. 믹스드 레벨 그룹핑은 그렇게 나누지 않고 랜덤하게 나눠. 그래서 비기너 애들,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가 같이 묶이는 거야. 그러면 좋은 점이 뭐야? 어드밴스드 애들이 더 잘하니까 비기너 애들이 그걸 보고서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해. 선생님이 티처뿐만 아니라 어드밴스드 레벨 애가 얘를 가르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서로 도와줄 수가 있지. 그렇게 그룹핑이 있고요. 그래서 40페이지에 있는 이 flexible grouping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2가지 그룹핑, same ability grouping, 수준별로 나누는 거냐, mixed 레벨로 나누는 거냐 말고도 여러 가지 그룹핑 방법이 있다라고 4개 정도 줬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하기보다는 A박스에 자료를 준다던가 여기서 골라서 써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그룹핑으로 해서 활동을 할 때 교사는 뭘 하냐? Teacher's role 보시면 첫 번째 controller의 뜻은 뭐냐? 첫 번째 줄 in complete charge of the class.
완전히 철지한다는 건 뭐냐면요.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우는지까지 교사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초이스를 주지 않는 거. 두 번째, prompter. 이거는 facilitator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facilitator, 촉진자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합니까? Teacher encourages students to participate and make suggestions about how student they proceed in an activity. The teacher should helping students only when necessary.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facilitator입니다. 3번 resource. The resource인데요. resource pers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사는요, 뭐예요? 첫 번째 줄, a kind of walking resource center. 선생님이 막 돌아다니면은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4번 assessor, 평가자이기도 하죠. 5번 organizer. 왜냐면 실제 선생님이 그룹핑도 선생님이 결정을 하고요. 아니면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the organizer can also serve as a demonstrator. 모델링도 해줍니다. demonstrate. demonstrate는 뭐야? 실제로 보여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선생님이 보여줍니다. demonstrate 해줘요. 다른 말로 하면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많이 쓸 건데 모델링. 모델링의 L은 하나만 쓰셔도 되고 2개 쓰셔도 돼요. 모델링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오그나이저로서의 역할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facilitator와 resource person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42페이지로 넘어가면 혹은 participant, 같이 참여하기도 해요. 그리고 tutor, tutoring으로서 tutor는 뭘 해준다? 두 번째 줄. tutor의 두 번째 줄 provide advice와 guidance까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컴퓨터가 개발되기 때문에 학습의 툴이 다양화됐다. 첫 번째가 뭡니까? corpus. 이 corpus는 빌드업 1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한국말 두 번째 줄에 콘코던싱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그 한국말 마지막에 뭘 찾아? 문법 구조, 수거, 용례 등을 찾는 데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corpus를 활용한 학습을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말로 data driven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안에서 학생들이 그 용례나 실제 쓴 example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data driven learning이라고 나왔을 때는 아, 이거 corpus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4페이지 뒷장으로 가시면 44페이지로 가시면 모드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느냐 비동시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동시도 있고 비동시도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asynchronous 모드는요. 시간차가 존재해서 비동시성인 거지. 예를 들면은 이메일 같은 거 아니면 게시판에 선생님이 글을 쓰는 거 선생님이 쓴과 동시에 애가 보는 게 아니라 쓰고 그 다음에 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asynchronous 모드가 있고요. 45페이지 가시면 synchronous 모드가 있습니다. 동시간대 두 번째 줄에 real time이라고 되어 있죠. 동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채팅방 같은 거지.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3번 MOO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상 공간이어서 비동시성으로 게시판 같은 데 글도 쓸 수 있지만 동시성으로 채팅도 가능한 거. 제페토? 뭐 그런 거지. 메타버스 그런 게 가상 공간인 거죠. 그래서 Multi-User Object-Oriented Dimension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줄임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동시성과 비동시성을 모두 갖고 있는 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e-learning. e-learning은 뭐냐면 휴대용 기기를 사용한 learning은 다 e-learning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e-learning의 종류를 distance learning, open learning, online learning 뭐 이렇게 줬는데 요거는 이제 온라인이나 오픈 learning은 다 비슷한 거고요. 우리가 볼 건 blended learning이에요. 휴대용 기기,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를 사용한 걸 e-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교실 수업과 접목을 시킨 게 바로 blended learning입니다. 섞였다는 거지. 그래서 it's a mixture of online and face-to-face course delivery. 그래서 애들이 교실에서 집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고 와. 그 다음에 교실에 와서 선생님이랑 액티비티를 해. 그런 게 이제 blended learning이 되는 거고 아니면 교실에서 학습을 해. 그리고 숙제를 집에 가서 하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 그것도 역시 blended learning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Computer Adaptive Testing. 그래서 CAT는 각 시험의 난이도를 학습자 능력에 맞춰주는 평가인데요. 누가 조절하냐면 컴퓨터가 즉각적으로 문항을 채점하면서 그 다음 문항은 학습자의 단계에 따라 주어진다. 다르게 주어진다. 이것도 빌드업 1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가지의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쪽에 보시면 온라인에 자료가 너무 많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애들에게 무엇이 요구된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필요가 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러닝이라고 해서 첫 번째 줄에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상에서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고요. 비판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 러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 10분 쉬었다가 리스닝과 리딩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